1965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매섭고 추웠던 절망에 눈물 흘린 기억이 난다. 서천중학교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입학을 못했다. 우리 동네에서 서천중에 합격한 사람은 내가 최초였고 그 기록을 아무도 깨지 못하였다. 그만큼 가기 힘든 학교였다. 나무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는 꼬마 나무꾼이 됐다. 하루는 읍내 넘어가는 신장로 옆에서 나무를 하는데 비인 중학교에 입학한 비남 국민학교 동기 동창 애들이 학교에 다녀오는 것이었다. 남학생은 금빛 찬란한 교모의 교표와 금단추의 교복, 여학생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하얀 운동화와 하얀 카라의 곤색 교복을 입고 쫑알대며 지나가는 것이었다. 근사한 교복을 나도 한 번만이라도 입어보고 싶었다. 무슨 큰 죄라도 진 사람처럼 나무 밑에 숨어 그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3월 중순쯤 서천중학교 교장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추가 등록을 받아줄 터이니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편지 온 것을 부모님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교장 선생님 앞으로 편지를 썼다. 입학금이 없어 입학을 못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가서 고학하여 훌륭한 사람이 꼭 되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이 왜 그리 많이 나고 슬프던지 많이도 울며 쓴 편지였다. 나무지게를 내려놓고 곧장 상경길에 올랐다. 어머니가 내 옷 보자기를 머리에 이고 솔밭 고부랑길을 울며 불며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 줬다. 경기도 연천으로 올라와 아이스케이크 장사, 전국 극장 처마 밑에서 뽑기 장사를 했다. 사격장을 다니며 고물도 줍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다. 중학교라는 이름을 차마 못 붙이고 중학원이라고 불렀다. 가방도 교모도 교복도 없이 아무 옷이나 입고 다녔다. 교회 마룻바닥에서 하는 연천 직업소년중학원 전곡지서 뒷마당에 천막을 치고 통나무 의자에 앉아 강의록으로 수업하는 공짜 학교 상록중학원이다. 조그만 간판조차 없는 학교다. 연천경찰서 보안과 김태봉 순경이 하는 학교였다. 내가 일해 벌면서 방세를 내고 학용품과 옷을 사입고 밥을 해먹다 보니 헌책조차 장만하지 못한 채 학교에 다녔다. 밥을 굶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연탄이 없어 추운 겨울에 냉방에서 잔 적이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아무래도 공부를 계속하려면 큰 도예지로 가야겠다고 생각해 인천으로 객지 행보를 옮겼다. 동인천경찰서 안에 있는 동인자매중학원에 편입했다. 야간 재건중학교를 4학교를 거쳐 5번째 입학한 학교다. 차비도 없고 바빠서 명절 때 3년간 고향집에 내려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학생회장을 2학교에서 2번 했다. 야간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겠다고 잠과 싸움하며 야광충처럼 날밤 새우며 공부하였다. 낮에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야간 학생은 잠과의 싸움이 먼저다. 잠 안 오게 하는 약인 속칭 아나뽕을 먹으며 잠을 쫓아냈다. 그러다가 영양실조에 걸려 체중이 40kg도 안 돼 죽을 뻔한 깔딱고개를 넘겼다. 1년 가까이 휴학하면서 부모님 찾아 고향집에 내려와 절망의 세월을 보냈다. 1972년 당시 김규동 시인이 경영하는 한일출판사와 월간 성공이라는 잡지에서 수기 공모가 있었다. 고학 수기를 투고하였다. 잡지에 크게 실렸다. 전국에서 격려 편지가 쏟아져 왔다. 김 시인은 고학하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쓴 일기를 궁금해하며 학생이 쓴 일기장 내게 보여줄 수 있겠어? 라고 물었다. 일기장을 통째로 넘겨줬더니 한참 후 뜻밖의 시집을 내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시로 쓴 일기가 군데군데 있는데 그중 37편을 추려 내 호화로운 시집을 내어주었다. 내 인생의 반전의 첫눈을 맞은 것이다. 내용은 춥다, 배고프다, 바쁘다, 가족이 보고 싶다 등의 고학생의 어두운 애환이 주류를 이루는 시편이었다. 서문은 시인이며 영화감독인 예총회장 이봉래 선생님이 써주었다. 사주팔자에 타고난 시인이라면서 시집 이름을 운명이라고 지어주셨다. 신문에 나오도록 소개하여 신문에도 나왔다.
그때가 1973년 나이 23살 때의 일이다. 나이 40이 넘어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창과에 입학하였다. 입학하고 화곡동 집에 오는 좌석버스에 앉아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 공궁한 세월이 영화처럼 아물아물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다. 가시수풀길을 헤매던 뜨거운 눈물이 집에 다 오도록 한없이 솟구쳤다. 엄니한테 말 다 안 해서 그렇지 절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집사람은 고단해서 골아떨어져 잠들었어요. 나 혼자 막걸리 마셔요. 홀로 중얼중얼대며 술 먹다가 고향 작은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 작은엄니, 저 지금 대학원 입학하고 와서 혼자 술 먹고 있어요. 작은어머니는 시골 할머니답지 않게 금방 말을 알아들었다. 잘했어 영진아. 너의 엄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어려서 객지 나가 공부하는 너 때문에 엄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 돌아가신 엄니의 아버지가 널 돕는구나 라는 말을 들으니 눈물이 줄줄 여름철 장맛비처럼 쏟아졌다. 밤새도록 저승 부모 생각하며 술 한 잔에 눈물 한 종장으로 홀로 자축하였다. 대학원 전 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하였다. 재학 중 문둥이 시인으로 유명한 한하운을 연구하여 천영의 영가 한하운론을 써서 문학평론가가 되었다. 15살에 객지에 나와 중학교부터 대학원까지 13년간 야간으로 눈물 고개를 많이도 울고 넘으면서 학업을 마쳤다. 고생한 이야기 자체가 결코 자랑은 못되지만 이것이 나의 문학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50년 전에 돈이 있어서 서천중학교에 정상적으로 입학했더라면 오늘의 시인이 문화평론가가 못 되었을 것이다. 야간학교 동인의 동기동창 전종호는 학교에 다닐 때 나의 단짝 동무였다. 학교 다니면서 다른 애들하고는 말빨도 안 서고 말도 섞기 싫다며 나하고만 어울렸다. 고향이 강화도 교동섬이다. 제때 돈을 못 내 교동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사연이 있다. 나와 함께 야간 중학교에 다녔다. 인천 동구 화평동 단칸방에서 형과 형수, 조카 둘과 살았다. 단칸방의 다락방이 제 방이었다. 마음새가 건들대지 않고 쟁반같이 고왔고 머리도 좋은 친구다. 종호는 구두닦이였다. 길거리 다방 같은 데를 떠도는 떠돌이 구두닦이들이 1960, 70년대에 우리 학교에 많았다. 구두통 메고 다니다 보면 자기 구역이라며 텃세 부리는 깡패 같은 애들한테 억울하게 두들겨 얻어맞기도 했다. 학교에서 은행이나 구청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기관에 부탁해서 자리 잡고 앉아서 안정적으로 구두닦기를 할 수 있게 주선해 주었다. 그중 한 명인 종호는 동인천경찰서 구내에서 직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구두를 닦았다. 나이가 다른 동급생보다 4-5살 많은 중3 때 만 20살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종호와 10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다. 1980년 어느 날 종호가 나의 직장으로 동창 상원이한테 네 전화번호 알았어. 중동에 가게 됐어 라고 전화가 왔다. 서울 사당동에서 과천 넘어가는 돌산 아래 현대건설 중기부 수의실에서 면회를 가서 만났다. 중동에 가려고 연수받는 중이여. 몇 마디 말만 하고는 금방 헤어졌다. 현대건설 중장비 기술자로 중동에 가기 위해서는 꼭 거치는 곳이란다. 최종 학교 학력을 동인중학교 졸업했다고 이력서에 써서 잘 합격했어 라고 했다. 그 후 25년간 아예 소식이 깜깜이 끊어졌다. 전화통화 한 번 없이 속절없이 총알 같은 빠른 세월이 흘렀다. 모교가 없어지면서 학적부마저 잃어버려 종호의 본적지도 몰라 찾을 수 없었다. 동창과 선생님을 1년 동안 연줄로 어느 정도 찾아 눈물 나는 첫 사은회를 했다. 30여 년 만에 1회부터 7회까지 전체 동창과 선생님이 한자리에 처음으로 만났다. 가슴 미어지는 감격스러운 모임을 하고 난 직후 꿈에 종호가 생생히 나타났다. 경찰 제복을 입고 휴전선 DMZ에 훈련받으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꿈이라지만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아무도 종호의 행적은 물론이고 생사조차 아는 이가 없었다. 종호네 집으로 갔는데 강화도가 고향인 1949년생 중장비 기사로 동명이인이었다. 허사였다.
그 후에도 몇 번 꿈속에 나타나 걸쩍지근했다. 종호의 고향이 강화도 교동도라는 것만 알고 어느 일요일 동기동창 넷이서 교동도에 종호를 찾으러 갔다. 교동도에 도착하니 가슴이 조마조마 불안했다. 꿈대로라면 살아있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발길을 재촉했다. 종호의 생가자리를 찾았으나 집은 흔적조차 없었다. 생가터 이웃집에 일가가 된다는 어른을 찾았다. 종호 죽은 지 한 30년 가까이 돼요. 종호네 형이 와서 말했어요. 중동의 중장비 기술자로 가자마자 몇 달 만에 폭격 맞아 그곳에서 죽었대요. 거기 가기 전에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다는데 서울인가? 어딘가에서 살았다는데 아이는 없고 중동에서 돈 벌어와 결혼식 올리겠다며 가난한 세월에 태어나 갖은 풍파 겪으며 고생만 하다 친구는 죽었다. 31살 젊디 젊은 나이에 좋은 옷 한번 못 입어보고 밥 한번 배불리 실컷 못 먹어보고 이역만리까지 가서 죽었다. 졸업한 지 30년 지나 사은에 동창회 하겠다고 다른 동창들 다 찾았는데 너를 왜 안 찾았느냐고 꿈에 자꾸 나타났구나. 자신의 죽음을 단짝에게 확인시키고자 어리중천을 넘지 못한 것 같다. 친구야, 선생님 동창들에게 네 소식 전해줄게. 종호야, 그곳에서는 야간 학교 다니지 말자. 마음 놓고 공부하자. 때가 되면 우린 만날 수 있을 거야. 진실한 친구의 우정은 죽어서도 이어진단다. 악은 죽은 뒤에도 남으나 선은 뼈와 함께 묻힌단다. 그의 생가에 다녀온 후 종호는 꿈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당시 몇몇 학교는 제때 등록금 내지 못하면 인정사정 없이 퇴학시켰다. 육성회비나 기타 잡비를 못 내면 선생님이 학생을 벌주기도 했다.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수업시간에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졸업을 한두 달 남겨놓고 졸업비를 미납하면 졸업 예정 증명서조차 발급해주지 않았다. 졸업했어도 졸업장을 안 주었다. 세상에서 제일 인심사납고 야박한 곳이 학교였다. 1960, 70년대 어느 학교에서나 자주 있었던 아픈 추억이다. 동인학교가 다른 정규 학교와 다른 것은 첫째 수업료는 물론 일체의 돈을 안 내는 학교다. 입학하고 싶으면 어느 때나 받아주고 환영하는 학교였다. 둘째는 대학생 선생님이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동인학교와 정규학교와는 달라도 하늘과 땅만큼 달랐다. 동인학교를 설립하고 폐교 몇 년 전까지 원장을 하신 용이식 선생님은 깨진 독에 물 붓기로 학교에 많은 돈을 쓰셨다. 그 당시 학교 운영비가 나올 곳이라고는 용 선생님 주머니밖에 없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갓 20 넘은 대학생이었지만 원장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셨고 사업을 하셨다. 말년에 중풍으로 병석에 있을 때 병문안 한 번 간 제자가 없다. 제자들로부터 한평생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받아본 적이 없다.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막걸리 대접 한 번 받아본 적 없다. 돌아가신 것도 첫 사은회를 하기 위해 찾던 중 처음으로 알았다. 열매 맺지 않을 나무는 심어서는 안 된다며 병석에서 얼마나 의리 없는 제자들이라 원망하시며 눈 감았을까. 학교를 졸업하고 뿔뿔이 헤어졌다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선생님과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3년 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 몇 년만 더 사셨더라면 제자들 잘 되는 거 보셨을 텐데. 원장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동인 자체가 생기지도 존재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1967년부터 1975년까지 학교를 유지하는 동안 자원봉사한 대학생 선생님이 어림잡아 70여 명이 된다. 3년 이상 서람풍을 인내하며 봉사한 선생님도 많다. 배움을 갈망하는 제자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줬지만 학교에서는 단 몇 푼의 버스비조차 선생님께 준 적이 없다. 자신이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나와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쳤다. 은혜를 베풀어 사은 보시받겠다는 생각은 할 줄도 몰랐다. 청순한 총각 처녀 선생으로 학생들과 눈보라기를 같이 했다. 김정아 선생은 개교하는 날부터 국어 선생으로 원감으로 동인에서 제자를 위해 거룩한 봉사정신을 발휘했다. 동인의 산 역사다. 별명이 찐빵 선생인 김정아 선생 친구 인하공대생 이기용 선생은
개교 때부터 김 선생님과 무슨 운명이라도 같이 하는 것처럼 수학 선생으로 원감으로 학생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의정부에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정년 퇴직하였다. 두 분 다 3년 동안 군 복무를 한 뒤 다시 학교에 복귀하여 학생을 가르쳤다. 다른 선생님들도 군 복무 마치고 또다시 선생님으로 돌아온 분이 여럿이다. 김정화, 이기용 선생님과 함께 1회에서 3회 졸업생을 가르친 중앙대 행정학과 학생 윤성만 선생님은 공민을 가르쳤다. 포스코 사장을 거쳐 포스코 건설 회장을 한 이 나라의 손꼽히는 전문 경영인으로 성공하였다. 수학을 가르쳤던 인하 공대생 기인종 선생은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으켰다. 2008년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한 가멸찬 사업가다. 인하 공대생인 수학선생 이정호 선생은 수학선생답지 않게 항상 웃음이 많고 은근히 웃겼다. 대학교에 자주 결석하면서 콧노래 부르며 학생들을 신바람나게 가르쳐줬다. 가난살이 어려운 시절에 힘겹게 대학을 다녔고 자수성가로 사장이 되었다. 국어와 영어를 가르친 윤덕기 선생은 서울대 사범대를 다녔다. 빨리 졸업하여 정규 학교의 선생이 되었더라면 봉급도 받고 승진도 빨랐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 동인학교가 즐거웠던지 동인학교에 발목 잡혀 휴학을 거듭하였다. 대학을 10년 만에 졸업했다. 1회 담임 선생님으로 1회 졸업식 때 졸업생을 붙들고 가장 많이 울었다. 스승은 죽어도 고지시켜야 한다는 옛말처럼 참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선생을 정년까지 했지만 전화 한 통, 찾아오는 제자 하나가 없다며 동인학교 제자들의 자녀 결혼식까지 꼭꼭 찾아다닌다. 소채규, 김주남 선생도 학생들과 오랫동안 애환을 함께하였다. 사서 하는 눈보라 눈물길을 걸었다. 젊은 청춘, 피곤한 줄도 모르고 봉사하였다. 입대 영장이 나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더 급하다며 입대 연기까지 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그들 선생님은 통행금지 시간에 걸려 집에 못 가고 학교에서 숙맥처럼 부엉이 잠을 자는 일이 다반사였다. 여선생 중에 오정진, 심순옥, 이경숙 선생의 가슴뜨락도 잊을 수가 없다. 또한 형제간에 나온 김정화, 김종철 형제, 이기용, 이기연 형제 선생들도 있었다. 그때의 선생들은 신들린 상록수였다. 눈설이 칼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사계절 푸르디푸른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선생을 연상시키는 일이 동인학교에서 곱게 일어났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일하면서 배우자의 열정이 불꽃되어 꽃불로 빛났다. 가정교사라도 하면 용돈도 벌 수 있는데 그들은 무슨 큰 사명감이라도 있는 듯 20대 초반 청춘을 학교에서 불태웠다. 그러한 선생님의 이름 석자를 일일이 거론하려면 지면이 한이 없다. 송태은 선생은 유일하게 방문여고 현직 교사로 있으면서 1회 졸업생을 잠깐 가르쳤다. 김영자, 이덕용, 송인찬, 정영황, 고영남, 박영욱, 윤서구, 한기흥, 이인규, 김병록, 김일령 등 학교를 거쳐간 선생님들의 순수와 열정 불타는 청춘을 기억한다. 중학교에 못 가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에게 절벽 같은 절망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대한 상록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60, 70년대 정규 중학교에서는 졸업식이 있기 며칠 전에 책상에 하얀 백지를 깔아놓고 떡, 과자, 막걸리를 놓고 조촐한 사은회를 했다. 가난한 동인에서는 7회 졸업생까지 배출했지만 단 한 번도 사은회를 못하고 졸업했다. 그것이 한이 되어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12년째 눈물 달빛 같은 사은회 행사를 한다. 지금은 동기동창회와 총동창회가 조직되어 활발히 움직인다. 동창들, 선생님들 자녀 결혼식에 우르르 몰려다니며 40, 50년 전 과거사 꾸부렁기를 얘기하며 웃음꽃을 피운다. 학교 생활 중 사춘기를 맞은 남학생은 일찍이 세파에 물든 아이답지 않게 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좀 예민했다. 어느 총각 선생님과 여학생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끼리 말을 지어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꽃나이 소녀라지만 사춘기 매화 바람 때문에 가슴을 넘은 풋총각 선생님들의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달꽃, 별꽃 같은 풋내기 짝사랑 이야기가 4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아라리 청산처럼 느껴진다. 2013년 5월 11일 제10차 사은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마당과 담장이 아예 없는 신흥동 산 꼭대기 32평 단측 부엌의 우필영 원감 선생님의 집에서 열렸다. 그곳에서 우 원감 선생님의 큰 며느리가 20년 가까이 홀 시아버지를 지극히 부양했다. 며느리 남옥현 여사에게 감사하다며 사은회에서 총 동창의 이름으로 효부상을 드렸다. 뚱딴지같이 그런 생각을 한 제자들의 알토란 심지를 고마워했다. 그런데 어찌하랴. 효부상 받은 지 석 달 후인 8월 8일 화장실에 세수하러 간 어머니가 영 안 나오시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손녀딸이 문을 열어봤다. 할아버지, 엄마가 쓰러졌어요. 다급한 비명을 냈다. 효부는 심장마비로 손 쓸 새 없이 말 한마디 못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갔다. 55년의 짧은 인생을 뒤로 한 채 하늘나라로 간 것이다.